사실 뭐 시장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아주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주가 올라간 현상을 한번 복기를 해보고 또 최근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2, 3월에 코로나가 닥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3월 중순 이후로 대부분의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간 게 한국의 코스닥 시장, 미국의 나스닥 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특히 뭐 주식 시장 내에서는 바이오 관련 주식들, 또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아마존과 같은 뭐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이런 성장주들의 주가는 뭐 천정부지로 이제 오르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레벨까지 올라간 이제 인덱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융시장을 보면서 조금 약간 좀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간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금융시장이 뭘 보고 있는 거냐라고 보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입니다. 이제 금주 초에 하루에 20만 명 이상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고점을 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대구에서 많이 나올 때 하루에 한 900명 나오다가 지금 좀 늘고 있지만 한 뭐 많아야 80명이라서 조금 안정이 되는데,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확진자 수는 계속 이제 뭐 브라질, 뭐 미국도 불안하고요, 늘어나는데, 제 생각에 시장이 보는 건 오른쪽에 있는 사망자 수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을 때는 4월에 한 9천 명 죽었는데 지금 한 5천 명 정도 죽는 거니까, 아직까지 뭔가 우리가 이렇게 모임도 하고 하는 것이 불안하긴 하지만은 심리적 내성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투자하는 사람이나 경제를 보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락다운은 없다.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관중들이?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거는 맞는데, 뭔가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이러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뭐 최근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는 포인트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사망자 수가 뭐 8천 명, 9천 명 가면서 지난 4월과 유사하게 이제 늘어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금융시장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금융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늘어나지만 그래서 죽는 건 덜 죽는다라는 정도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뭐 글로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간 게 조금 불편함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산 가격을 지금 설명하는 논거를 일단 금융적 현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뭐 메이저리그로 7월부터 하는데, 이 유현진이라는 선수가 한화에서 뛸 때는 뭐 한 6, 7억 받다가 지금 2천만 불짜리 플레이어가 됐단 말입니다. 뭐 유현진이 대전에서 던질 때보다 커브가 뭐 10배가 더 휘어가지고 연봉이 15배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뭐 미국이라는 시장이 유현진이라는 상품을 수용할 수 있는 유동성의 규모가 크니까 그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게 되면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2008년도 리먼이 파산한 직후에도 정말 역대급으로 돈 풀었다 했는데, 이때 1조 2천억 불이 풀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2조 9천억 불이 풀렸으니까, 일단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은 돈이 많이 풀린 조금 유동성의 효과로 저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나라 중앙은행은 경제의 중립자죠. 자기가 어떤 사적인 포지션을 잡으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가 돈 벌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건데,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관이 포지션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거래를 하는 거는 시중은행,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막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시중은행은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인프라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까지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일반 기업까지 중앙은행이 도와주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돈도 많이 풀렸지만은 특정한 플레이어들의 파산을 막겠다라고 한 적극적 의지가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제 투영이 되다 보니, 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큰 탈은 없겠네, 돈은 많이 풀렸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핵심 스토리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업인들에게 앞으로의 이제 경기 전망을 물어보는 이제 제조업 PMI라는 건데, 이게 50 이상이 되면 앞으로 경기 확장을 보는 기업들이 많은 건데,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가 50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뭐 큰 틀에서의 경기도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3월, 4월에 그거보다는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지금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복귀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 보게 될 모든 매크로 지표는 V자형 반등일 겁니다.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4, 5월에 놀았는데 6월, 7월에 그 환자가 나오더라도 경제활동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반등인데요. 근데 미국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회복이 되지만 줄어든 폭의 7%밖에 회복이 안 됐고, 미국의 고용입니다. 지금 뭐 일자리가 한 달에 450만 개 6월 달에 늘어나서 뭐 크게 이슈가 됐는데, 없어진 일자리가 2,200만 개고요. 5월, 6월에 늘어난 게 748만 개니까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점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코로나가 생산 시설의 파괴도 아니고 경제 활동 정상화되면 정상화가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결핍이 있을 수 있을 거다. 그 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에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이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활동이 커지는데요. 우리나라가 작년 GDP에서 서비스업이 경제의 61%를 설명합니다. 제조업이 29%고요. 제조업 중에서 그 고용 유발 효과나 이런 것들이 큰 산업이 이제 자동차 산업인데요. 좀 비유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 자동차 산업이 GDP의 3.1%를 설명하는데 문화가 2.5% 설명합니다. 우리가 극장 가고 음반 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조업 활동과 서비스업이 굉장히 이제 유사해질 정도로 서비스업이 중요해지는데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서비스업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그 구글이나 이런 잘 나가는 서비스 말고요. 특히 자영업이 타격을 많이 입을 거라고 보는 게, 서비스업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연 수요가 없습니다. 펜트업 디맨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와 가전 같은 내구재는 지금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세상이 어수선해서 못 삽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면 삽니다. 근데 이 서비스업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신영증권이 회식 안 한 거 그냥 날아갑니다. 회식을 2번 하는 거 아니고요. 뭐 치어리더들의 수입, 뭐 이런 사람들의 수입은 없어지는 수요고요. 생산에 있어서도 뭐 자동차가 생산 못한 건 잔업하면 되죠. 근데 서비스업은 그냥 휘발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저는 종로거리 가다 보면은 멀쩡한 대로변의 건물이 전체가 공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싶어도 큰 대기업이 파산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지원이 되는데, 이 상계에 있는 사업자들은 지원도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서비스업자들은 아마존이나 네이버라든가 기존에 잘 나가는 기업들에게 이미 치이고 있었던 일종의 기저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동네 사장님들이 많이 몰락을 하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선 중산층이고요. 동네 사장님들인데, 그렇게 본다면 경제의 기반은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 내년 후년에 꽤 빠른 성장, 뭐 이제 코로나가 뭐 팬데믹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시장이 보는 건데, 한국의 경우는 올해부터 한 3년 동안의 연율화 GDP 성장이 한 1.7%니까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유로존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전망치야 늘 가변적으로 바뀌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2019년 말의 GDP 수준을 2022년이 돼도 회복을 못하니까 조금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주식은 그 이전 레벨까지 오는 거니까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큰 정부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외환위기가 코로나가 닥치기 이전부터 IMF라고 하는 기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시장 원리주의자들의 그 집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엄청난 구조조정을 압박을 하고, 근데 IMF가 지난 3, 4년, 5, 6년 전부터 정부가 재정을 좀 써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에 있는 분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정부가 돈 쓰는 건 맞아 이런 주장을 하는데, IMF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요.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디커플링을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데,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영국의 산업생산과 주가와 주택가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100이라고 놓고 한 12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레벨을 보면 놀랍게도 산업생산은 19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 이전 고점을 회복을 못했는데 자산가격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산업생산이 저렇게 잘 안 느는 거는 우리의 경제활동이 아까 서비스업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런데 안 잡히는 경제활동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전형적인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의 괴리인 겁니다. 그래서 IMF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라고 했던 권고의 배경은 정부가 시장보다 잘한다 이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저금리를 하고 돈을 풀어놨더니 그게 실물 경제로만 안 가고 계속 자산 시장으로만 가는 현상이 발생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쓰게 되면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가 60대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야, 이 알바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재정은 정부가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만 맡겨두니 자산 시장만 올라가니까 정부가 하라라고 하는 게 전 IMF 권고의 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큰 정부의 시대로 갔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날 테고, 이제 뭐 2024년까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53%가 될 거라는 건 이제 기존의 우리의 추계인데 이것도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추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가 돈을 쓰는 게 맞냐?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그 정부가 돈 쓸 때 부정적인 효과가 구축 효과라고 하죠. 이건 이제 민간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경제적 자원을 뺏어가든가 아니면은 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뺏어가서 정부가 민간의 자본을 뺏어가면 이게 구축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신호를 우리 정부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민간이 써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세금 거둬서 뺏어간다 그러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돈값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금리가 잘 안 올라가니까 이거는 민간이 돈 쓸 데가 없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정부 부채가 계속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시장에서 경고의 신호가 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가 좀 그 불안하진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정부의 역할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쓸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금리 시대는 뭐 어쩔 수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가 그 나라 국민 경제 최대 채무자라 그러면 여기서 이자율이 올라가 버리면 세금 받아서 채권자들 이자 주면서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요. 2차 대전 직후에 이제 미국 정부의 부채가 전후 부채가 컸던 시기에 이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실물 경제 펀더멘탈보다 장기적으로 낮게 유지가 됐는데, 지금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변하지 않을 환경은 저금리라고 하는 환경은 크게 바뀌긴 좀 힘든,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경제가 리셋이 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라도 저금리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최근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면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그 돈이 이 도메스틱 인베스터들이 다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사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소위 뭐 동학개미라고 하는 돈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50조 원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 한 20년 하면서 이렇게 돈 많이 들어온 건 처음 봅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뭐 인사이트 펀드랄지 바이코리아 펀드랄지 직간접 투자를 막론하고 월간 단위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게 한 5조 원 들어오면 많이 들어왔네 했는데, 지금 뭐 월 평균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근데 여기
조금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 집단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개인들이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건 50조 원을 넣는데 이 주식형 펀드에서는 13조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이게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이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장기 주식의 성과 부진에 대한 저는 뭐 반작용이라고 보는데 뭐 유튜브라든가 학습할 기회가 많은 그런 개인들이 직접 하는 미국에서도 뭐 소위 로빈 후시라고 하는 그 개인 투자가 집단이 뭐 워렌 버핏도 이제 한물 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서 막 주식을 사는 현상들이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금리에서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고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본 케이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가 20년 전에 직장을 잡을 때만 해도 일본을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대상 혹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굉장히 나쁜 모델로 취급이 됐고 특히 우리가 중국이 잘 나갈 때 한국의 기업 집단이 잘 나가면서 우리가 일본보다 한국이 나은 거 아닌가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뭐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은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제일 먼저 했던 게 일본의 BOJ입니다. 뭐 2000 계속 돈 벌리기 GDP의 118%까지 갔고요.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ECB가 돈을 따르고 있고 우리가 재난기원 기본소득 같은 거 지급했습니다마는 일본이 소비가 안 되니까 상품권 같은 거 지급했던 것도 일본이고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를 메꿔왔던 것도 일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본 사례에 대한 우리 스터디가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금리가 초래할 몇 가지 점은 저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19페이지 왼쪽 그림은 우리나라 이제 가계소득의 구성비인데요. 좀 가계소득이 잘 안 늘어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문제의식도 거기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잘 안 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은 첫 번째는 자영업자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저임금 같은 건 정책 미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좀 가계소득이 조금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그분들에게 부담을 준 거니까 조금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금융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이자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 4%거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는 순예금자입니다. 기업은 순대출자고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가계와 기업 간에 이익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계소득이 잘 늘기 힘든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도율이 낮은 겁니다. 기업들이 안 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좋은 모델이라고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좀비가 계속 살아남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징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저금리 하에서도 작년 기준으로 코로나 닥치기 이전인데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커버 못하는 게 698개나 됩니다. 전체 상장 제조업체의 34.8%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에서 구조조정이나 불황이 주는 미덕이 비효율적인 경제주체가 퇴출이 되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경제를 잘 꾸려나가는 게 자본주의의 미덕인데 뭔가 경제가 좀 탄성을 잃는 거죠. 경제적 자원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좀비가 있다 보니까 외환위기나 카드위기식의 크라이시스는 안 생기는데 뭔가 경제가 잘 탄성을 잃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그랬고 유럽이 그런 길로 가는 것 같고 한국도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2분, 3분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쪽 말씀을 드리면 그럼 저금리에서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가 이제 고민인데요. 근데 일본의 주식이 금리가 거의 뭐 90년대 중반부터 제로 금리가 됐는데도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올라간 거는 아베노믹스로 인위적으로 국제적으로 엔저가 용인이 되면서 주식이 올라간 거고요. 프랑스도 장기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근데 프랑스 주가 2000년대 초 수준을 못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금리 효과로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될 수 있지만은 뭔가 성장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 소위 언택트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뭐 SK 바이오팜이 뭐 그런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런 가치가 있냐 그런 건데 앞서서 제가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저금리 하에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매력이 결정이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성장주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성장을 못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클 때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이나 성장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몇몇 기업이 성장에 대한 꿈이나 비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막 쏠림이 나타나면서 버블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성장주가 좋았던 게 파란색 그림 올라오면 성장주가 좋은 건데요. 대체로 경기 선행 지수가 안 좋을 때 성장주가 올라가는데 지금이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거는 이제 좀 공룡이 된 것 같고요. 이걸 비즈니스 모델에서 꺾을 방법은 없는데, 이제 그런 딜레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거긴 한데, 이 아마존의 주가고요. 이 여기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업 취업자 수입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로 이제 고용이 망가졌지만 그 이전까지 미국은 굉장히 고용이 좋았거든요. 근데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 소매업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들어가면 그 산업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죠. 백화점이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4차 산업혁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 일자리를 만들 거냐. 저희처럼 이제 주식 스터디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좋은 기업을 추천하는 걸로 좀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비즈니스가 과연 일자리를 만드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기업의 이익입니다. 보시면 주식은 글로벌 금융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익이 2013년부터 10년까지 정체가 되다가 트럼프 들어와서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공장을 들어오면서 한번 이익이 늘어납니다. 리쇼어링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를 윽박질러서 미국의 이익으로 만든 거고요. 세금 깎아준 것만큼 이익이 늘어납니다. 감세. 이익이 잘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타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택시 이용자 수를 늘렸다라고 하는, 이용자를 잠식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지만은 이게 택시 안 타던 사람이 타다를 타는 게 아니고 뭔가 거기서 좀 카니발리제이션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쿠팡이나 이런 게 약진합니다만은 이제 롯데마트가 오프라인 마트를 접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과거보다는 고용 창출 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이 실물 경기와 주가 지수 같은 거는 조금 계속해서 괴리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짧게 좀 이제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최근에 우리 주식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지금 2200 채 안 되는데 2011년에 주가입니다. 2011년에도 2200이고 지금 2200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한 10몇 년 동안 보면 코스피가 연평균 0.9%밖에 못 올랐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위험자산인데 투자하는 보람이 없었던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과거에 주식이 잘 나갈 때는 뭐 이제 뭐 중동건설붐, 삼조어항, 중국이 잘 나갈 때 이런 매크로의 강한 성장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뭐 대박 나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재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한 10년의 성과를 보면 한국만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2010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연평균 2.1%, 뭐 주식하는 것 치고는 만족스럽진 않은데요. 영국 같은 나라, 뭐 호주 같은 나라 성과가 별로 안 좋고, 우리가 미국만 보고 있다 보니까 주로 미국 주가가 갈라가니까 한국만 뒤처진 것 같은데, 상당수 나라들의 퍼포먼스가 특히 중국 경제주도 같은 건 재미가 없고, 뭐 미국 잘 나갔고 일본과 독일이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이 두 나라는요, 저는 환율의 덕을 봤다고 봅니다. 일본 아베노믹스 때, 또 독일이 마르크를 썼다 그러면 굉장히 커런시가 강해졌을 텐데 펀더멘탈이 나쁜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이 포함되는 그런 유로를 쓰다 보니까 자기 펀더멘탈보다 약한 커런시를 쓰면서 좋았고, 이 동남아 나라들은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소규모 공장들이 있던 나라들 가고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주식을 미국만 보면은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투자자들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 뭔가 성장이 있는 자산들이 계속해서 조금 자기 강화가 되는 모습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뭐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뭐 저 역시도 알지 모르겠지만 조금 버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이런 점은 이제 이경민 팀장이 한번 또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